이 선생님 직접 하니까 이 방송에서 내가 얼굴이 빨개진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감히 장광효 선생님은 마이더스의 손이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선생님 작품을 입혀주셨는데 중년인 제가 이렇게 총각같이 보이는 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보시기도 괜찮죠? 네, 잘 어울리네요. 예, 그러니까 중년한테 입혀도 그 옷이 착용감이 좋고 젊게 보인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디자인이. 그런가요? 그죠? 이 옷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옷은? 저는 이제 제가 옷을 직접 만들고 또 제 자신을 잘 아니까 예. 신체적인 커버라든가 예. 그런 거에서 보완해서 잘 만들어 입죠. 그럼 평소에 입으시는 옷은 다 직접 디자인하신 옷들? 100%는 아니지만 이제 오래된 옷을 다시 예. 드라이해서 입는다든가 예. 아니면은 잘못된 거 수선해서 입는다든가 또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또 잘 만든 옷 사서 공부 다 한 다음에 줄여서 또 제가 입는 경우도 있곤 하죠. 예. 디자인은 어디까지예요? 여기 겉옷하고 셔츠하고 속옷은? 속옷까지도 또? 하죠. 하시기도. 속옷 브랜드가 저희가 있으니까. 예. 근데 장광효 하면 한국 최초의 그 남성복 패션 디자이너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네. 그죠? 그 지금 디자인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직장 다닌 것까지 하면 약 25년이 된 것 같아요. 25년. 네. 근데 우리가 디자이너 하면 주로 여성복 이야기이지 남성복 디자이너는 많이 안 계시죠?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왜 남성복 디자이너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예. 취직을 하려고 했을 때 예. 사실 여성복 회사에 입사했으면 지금 제가 여성복 디자이너가 됐겠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여성복 디자이너는 꽤 있었어요. 그리고 예. 호황기였고. 예. 근데 남성복 디자이너는 사실 남성복 디자이너라는 네임도 없었을 뿐더러 또 선배도 없었고 또 그만큼 낙후되어 있었죠. 그냥 양복점들이 많이 네. 있었죠. 그냥 양복을 만드는 양복점. 그분들은 이제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기술자라고 그러고 예. 디자이너는 아니죠. 그렇죠. 디자인의 개념은 예.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여성복은 이미 포화 상태고 내가 또 해봤자 이미 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미개척 분야의 남성복을 내가 시작해서 우리나라 남성복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들을 멋지게 한번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남성복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당시 한국 남성들의 패션 감각은 그 당시 선생님 보실 때 어떤 편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 바로 전에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복 있었고 또 새마을 운동복. 그리고 남자분들은 거의 양복 하나 가지고 두 벌 가지고 봄, 가을, 겨울 또 여름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 사실 그 교복 자유화 이후부터 굉장히 패션이 급부상하게 됐는데 그때 교복을 입은 세대였기 때문에 사실 교복 하나 해주면 그냥 1년 12년 다 입었기 때문에 패션이란 게 우리한테 좀 생소한 분야였죠. 그러네요. 남성들한테. 그런 게 몸에 배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패션을 도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카루소라는 브랜드를 이제 처음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한 4, 5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죠. 제 브랜드 하기 전에. 사실 대중들을 위해서 옷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난하게 하게 되고 저는 특이한 옷도 좀 하고 싶고 우리나라 남자들을 위해서 좀 많이 바꾸고 싶은 충동이 많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는 가장 바꾸고 싶은 게 뭘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기존 틀에서. 양복이라는 말 대신 캐주얼이라는 그 단어를 좀 집어넣고 싶었어요. 사실 양복도 캐주얼이 있거든요. 지금 클래식이다, 복고다 하는데 양복도 캐주얼 같은 느낌을 주는 양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양복하면은 교복처럼 유니폼처럼 단정한 정장이었죠. 그 당시는 아버지 세대나 형님들 세대에서는 그냥 1년 12달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는 그냥 단벌 신사였죠. 그걸 좀 더 캐주얼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게 아마 제가 그때 숙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캐주얼화하기 위해서는. 네. 카루소는 유명한 성악가의 카루소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마지막 직장을 다니고 그만두고서 예. 이제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 다니고 내 사업을 해야 될 시점이 됐었어요. 예. 그때 이제 브랜드를 제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예. 이제 와이프가 성악가였기 때문에 음악 용어에서 좀 괜찮은 거 없나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에서 엔리코자 빼고 카루소 하면은 세자가 발음이 정확하고 딱 떨어지고 또 열정적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나하고 좀 잘 맞겠다라고 하고 지어준 거죠. 그럼 그 당시 카루소 옷하고 또 다른 브랜드 옷하고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때는 사실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걸고 옷하는 분들이 뭐 거의 전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장 문을 열고 오픈을 하는데 몇 달 안에 정말 뭐 좀 쉬운 얘기를 한다.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또 뭐 물론 뭐 지금 방송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잘 나갔던 뭐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그 예상했던 바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기대는 그렇게 그렇게는 안 못했죠. 했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그런 마음 먹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데 그 당시에 정말 슈퍼스타인 조용필 씨나 서태지 씨나 그런 분들 옷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딱 온 거예요. 매장 문을 열고 한 2달 있으니까. 그래서 뭐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옷을 해달라고 해서 양복으로서는 혁명이었나 봐요, 그러면. 그렇죠. 양복 같으면서도 캐주얼 같으면서도 또 어느 자리에 입어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제가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옷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광효 양복을 입어보지 않은 연예인은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뿐만 아니라 뭐 근래까지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옷은 제가 잘 만드나 봐요. 선생님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아무래도 옷은 주관적인 것도 있고 또 입는 사람이 모델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키도 크고 체형이 좋은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연예인들 다 제 옷 입어봤기 때문에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뭐 소지섭 씨, 현빈 씨, 강지환 씨, 이진욱 씨 다 제 옷을 입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금방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절로 스타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 당시 그 돈 안 들이고 정말 전국적으로 그 스타 마케팅을 잘 이용한 장본인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왜 선생님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남자들은 알고 있어요. 여성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성복은 디자인 자체가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어깨선, 그다음에 뭐 카라, 깃 몇 가지 없잖아요. 뭔가 변화를 줄게 몇 가지가 없는데 거기서 변화를 줘가지고 남들하고 다르게 차별한다는 건 이건 여간 힘든 일 아니죠, 사실. 제가 프로 왕쌤 그 하시는 프로 잘 보는데 진품 명품에서 이제 뭐 백자 같은 게 골동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께 왠지 기품이 있고 멋이 있고 어디 갖다 놔도 어울리는 어떤 명품 도자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표현 진짜 괜찮네요.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기라고 그래야 되나 느낌이 있잖아요. 옷에도 분명히 있어요. 단순하지만 그 속에 만든 사람의 철학이라든가 느낌이 그 옷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입는 사람이 만족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보급인 뭐 문화재를 보더라도 정말 그런 느낌이 충분히 그 느끼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아마 옷에다 비유하면 그런 게 그 아닌가 말씀은 싶어요. 제가 와닿네요. 근데 도공들은 이제 도자기를 굽기 전에 뭐 이렇게 절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디자인의 영감 같은 걸 어디서 얻습니까? 제가 옷을 하는 게 거의 뭐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게 옷에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온통 머릿속에 옷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워낙 오래 하시다 보니 이제는 뭘 디자인하려고 해도 다 한번 해본 거 아니에요? 물론 다 했죠. 새로운 분야가 참 힘들죠. 예. 또 새로운 건. 쉬운 점점, 얘기로 예. 80년대 풍이 지금 복고가 다시 유행이에요. 예. 유행이면은 80년대 옷을 관리 잘해가지고 지금 20년 후에 옷장에서 꺼내서 안 맞죠, 그건? 입는다 해서 예. 그게 유행이 아니죠. 아니고 예. 계속 진화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현대적으로. 예. 그래서 패션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자, 문화이자 우리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도 노력을 해야지 도태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한테 아마 눌리지 않을까 예. 싶어요. 만약 몇백 명의 남자들이 전부 양복을 입고만 있다면 그 중에서 딱 선생님 멀리서 보시고 저 내 양복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알죠. 예.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알죠. 그 어느 본- 분이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 예. 한 5년 된 옷을 수선을 하러 온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 지휘자 금난세 씨. 금난세. 금난세 씨. 예. 근데 제가 보자마자 저거 내 옷인데라고 예. 이제 들고 왔을 때 예. 바로 그냥 나오면서 옷을 보니까 안에 안감이 다 헤어진 거예요. 속이 다 헤어질 정도로 옷을 예. 입어줬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안감이 다 디자인은. 헤어졌으니까 이제 예. 지휘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안에서 너덜거리죠. 예, 예. 다 헤어졌어요.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관하겠다 해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고 예. 옷을 한번 해드렸어요. 다시. 예, 그럴 때는 제가 옷하는 게 자부심도 느끼고 또 내가 옷은 비록 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감싸는 어떤 사랑 같은 것도 느끼고 있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그 디자인에 대한 소질은 언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전라도 내 고향에서 어렸을 때 뛰어놀 때 제가 이제 그 꼬맹이 때 고향이 어디신데? 강진에서 낳고 제가 청관산 밑에 관산이라는 데서 초등학교 때 좀 다녔어요. 근데 그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그 산이 그래도 꽤 높은 산, 해발 한 700몇 미터인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해안을 바다보고 또 뭐 고깃배도 보고 또 들도 보고 바람도 보고 뭐 자연 그 들꽃도 보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게 영양분이 돼서 제가 옷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자연과 인간과 그리고 또 그 클래식이라든가 고전이라든가 그런 거가 베이스가 돼서 현대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양념이 돼서 버무려져서 아마 좋은 옷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이 그러니까 강진인데 강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밑거름이 되고 네. 자양분이 네. 되고 항상 베이스에 깔려 네. 그럼 고향적으로 많이 보신 셈이에요. 그렇죠.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당장 본 건 아니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또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때 저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뭐 식사하면서 야 내가 어렸을 때 고향이 이랬었고 강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본 게 이번 뭐 테마라든가 옷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어떤 성향이나 감성이나 어떤 그런 거는 고향에 묻어난 것 같아. 만약 강진 땅 전체를 장강효 씨에게 어떤 천을 가지고 다 덮어라고 한다면 내 고향에는 어떤 천을 무슨 색을 가지고 덮고 싶어요? 너무 질문치곤 기가 막힌 질문이네요. 크리스토 크리스라는 그 세계적인 그 설치 미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건물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천으로 쌓는 그 예술가가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강진을 다 덮을 수 있는 천을 준다면 색깔을 고른다면은 무슨 색? 빛이 그 강진 청자에서 예. 나는 그 빛이색. 빛이. 그 처음에 제가 왜 강진에서 그런 빛이색이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자 그 도요지가 됐나라고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청정해역인 바다와 강이 있었고 들이 있었고 산이 전부 정말 억지가 아닌 자연색이었어요. 전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녁 노을 질 때 보면은 그 색상이 그린이 아니고 비치색으로 변하고 안개가 끼어 있을 때 보면 비치색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도공들이 주위에서 보는 색깔이 비치색으로 보여져서 그 색상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색상, 그런 문화, 그런 토양에서 자라온 그 강진 사람들의 예술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니까 손에서도 빛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강진의 어떤 애찬을 해보네요. 어머님은 지금 고향 계세요? 어디? 네, 광주에 계시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오래돼가지고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서 고향에 이제 내려가면은 광주에 가면 꼭 찾아뵙곤 하는데 뭐 제가 고향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은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아마 이 각박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정신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제 어머니 연세 정도 되면 굉장히 불운한 세대에 사셨잖아요. 일제 때 또 6.25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다 겪으셨는데 사실 아버지께서는 그 우리 오형제를 별로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하셨어요. 좀 이상향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가족을 잘 안고서 흩어지지 않게 잘 키워서 잘 성장해서 지금 다들 잘 살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날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잘나서 잘 살고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동안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어머니 덕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가족 흩어지지 않게 잘 건수 잘했고 또 충분히 잘 교육시켰고 또 강인한 어떤 정신도 좋고 그 속에 또 사랑도 듬뿍 줬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디자이너가 되는데도 어머니께서 영향을 미치셨나요? 아니면 반대하셨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했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지 마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라고 네가 좋아한 거니까 해라라는 교육이셨어요. 한 번도 반대는 안 하셨는데 물론 시골 분이시고 옛날 분이시지만 미적 감각은 어머니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갔는데 뭐 옷 색깔이 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옷 색깔을 이런 색깔로 바꿔 입으면 더 멋있겠다. 넌 디자이너니까 옷을 신경을 써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어머니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그죠? 대단하신가 보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를 이렇게 개발을 안 시켜서 그렇지 기본적인 거는 저 못지않은 어떤 그런 그 미적인 감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디자인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되게 여학생들이었잖아요, 그죠? 거의 여자였죠. 남학생은 거의 없었죠. 있다면 이상했죠. 그러면 디자인 학과에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을 어쩌지 해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미술을 했죠. 화가가 되겠다라고. 근데 바뀌었어요, 그게. 언제? 아니 1차에 이제 회화과 보고 떨어지니까 이제 붓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서 의상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의상학과에 남학생을 뽑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는 저 디자인하면 여학생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그 전공을 하고 부전공으로 패션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를 이수했죠. 그럼 전공은 뭘 하시고? 미대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했고 그래픽 디자인에 전공하시고 부전공으로 패션 디자인, 의상학을 전공을 해서 두 개를 했죠. 그럼 대학에서 이제 디자인 공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바로 디자이너가 되신 건 아니죠? 아니죠. 이제 졸업할 때 친구가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손석희 아나운서. 손석희 아나운서 네. 친구예요? 아, 대학 친구예요? 고등학교 재수할 때 친구였는데 예. 대학을 같이 들어가서 대학교 때 친구가 또 되고 같이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다행인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아, 그럼 대학 생활도 같이 보내고 대학도 같이 합격하고 네. 과는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 친구는 아나운서로 받고 예. 저는 무대 미술. 아, 무대 미술. 예. 그러면 합격하고 이제 좀 갈등을 했어요. 내가 빨리 취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느냐 아니면 진학을 더 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더 다른 걸 하느냐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진학으로 결정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죠. 합격하고도 안 간 거예요, 그럼? 네. 그랬더니 남의 합격 자리만 하나 빼먹었네.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럼 바로 대학원으로 이제 또 네. 가서 공부를 더 하시고 패션 직물 디자인을 그때 전공을 하고 진학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공부 마치고 바로 디자이너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파리 가서 좀 공부 좀 몇 년 했다가 들어와서 바로 취업을 한 게 남성복이었어요. 그래서 남성복 디자이너라는 명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성복,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성복. 지금 이제 캠브리지라는 업체인데 아마 많은 대중들이 잘 아는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공채 일기로 남성복 디자이너에 취업을 해서 그때 남성복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논노라는 브랜드가 그 논노 당시에 한때 잘 나왔었죠. 그럼요. 네, 가격도 비쌌어요. 대단한데 논노에서 남성복을 이제 런칭한다고 저는 또 스카우트해서 논노에서 남성복을 또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재밌게. 그럼 이제 그 고용된 디자이너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잘한다고 소문나니까 또 스카우트되고 이런 식으로.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남성복 디자인 하면은 이 손가락 안에 몇 명이 헤아렸어요. 그러니까 항시 제가 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 뭐 정말 능력 있는 디자이너를 뭐 뽑겠다 하면 제가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겨 다니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월급도 더 주고 하니까. 스카우트 할 때마다 월급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두세 배씩 오르니까 그때는 또 좀 괜찮았어요. 그런 게. 돈 버는 방법도 있다. 그럼 수입도 아주 생각하고. 괜찮았을 텐데 그 자신의 길을 걷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직장은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달 집에서 쉬면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카루소라는 브랜드 제 거를 런칭을 하게 된 거예요. 남의 집 밥을 먹을 때는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스카우트도 되고 했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죠.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논노라는 브랜드를 다닐 때 출근 시간이 8시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논노가 저기 영등포 등촌동에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집은 논현동이었는데 거기에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4시 반에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해서 6시에는 나가야 8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시에 출근해서 회의하고 업무 보고 뭐하고 일 한참 하다 보면은 점심때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때 또 저녁때 일하다 보면은 새벽 1-2시 보통 12시 새벽 1-2시인 거예요. 이제 배도 고프고 하니까 집에서 전기 밥통 하나 갖다 놓고 책상 밑에다 밥통 놔두고 제가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장광효 하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남성복 디자이너이고 또 남성복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파리 컬렉션에 진출하셨죠. 그게 언제예요? 1992년인가 된 거 같아요. 3년이구나. 제가 이제 서울 컬렉션을 2년부터 해서 지금 한 40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컬렉션 끝났는데 이제 서울 컬렉션 하다 보니까 눈이 국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성복을 시작했으니까 내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파리 컬렉션을 시작을 하게 됐죠.
디자이너로서 파리 컬렉션에 진출한다는 건 의미가 크죠. 그야말로 글로벌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 때 헐리우드에 있는 극장에서 아카데미 상 받는 것처럼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그만큼 어렵고 책임감도 따르고 부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렇겠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세계 무대에서 큰다라는 거는 국내 무대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데 아마 젊고 또 용감하면 무식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때는 어떻게 또 잘했나 봐요, 그거를. 그래서 공식으로 6번 하고 이제 한 번은 그 비공식으로 했고 해서 7번 쇼를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지금 한다면은 정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하다가 중지를 해서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더 준비를 하고 더 완벽하게 해서 했었으면은 내가 세계에 뭐 지금 우리나라에 명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명품을 만드는 유명 디자이너가 됐을 건데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 세계 무대를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하면은 역시 스스로의 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거치면서 사람이 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교만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아니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잘 모를 때는 내가 최고다. 내 옷이 최고다. 라고 하는데. 근데 적당한 건 필요하죠. 내게 최고다는 건. 그런 거 그런 자부심 없이는 오늘 못 만들잖아요.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에너지가 돼서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더 겸손해서 더 또 진중한 옷이 나오기도 하고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파리 컬렉션 이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 같은 게 좀 왔습니까? 파리 컬렉션 하기 전에는 이제 뭐 남성복에 저런 아이가 있나 보다. 또 패션계에서도 다크호스다 뭐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파리 컬렉션 하고 나니까 이제 뭐 국내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일본에서 연예인들도 와서 옷도 좀 사고 뭐 미국에서도 와서 사고 그런 좀 글로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파리 컬렉션 이후에 이제 본인의 사업, 본인의 브랜드, 본인의 사업도 확 번창하는 계기가 됐겠네요. 계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말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파리 컬렉션 한 그 무렵에는 매장이 한 34개 정도 되고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됐었어요. 외형도 크고. 근데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감성에 예민하고 수치에 약하고 좀 아날로그적이잖아요. 수치에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디자이너 모두 다 남을 의지하게 되죠. 물론 제가 초이스하고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엉망이 돼요. 엉망이 되고 잘 나갈 때는 부채 없이 사업을 했는데 경영이 엉망이고 또 관리가 안 되는 시점에서는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접게 되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어떤 모르는 사람은 망했다, 부도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저도 뭐 나 망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망했다라는 표현보다도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줄이는 거였어요. 구조 조정. 줄여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데 워낙 등치가 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확 줄였어요. 얼마나? 뭐 하루아침에 매장 30개를 다 줄여버렸죠. 몇 개 남겨놓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줄이게 됐는데 지금 같으면은 사실 뭐 브랜드를 판다든가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네가 관리를 잘해서 서로 윈윈하자,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좀 무지했었는지 뭐 줄이든가 아니면은 문을 닫든가 뭐 그런 게 아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고 나서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작업장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망했구나, 잘 나가다 오나 망했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어려울 때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뭔 이런 일이 있나 싶었겠어요, 그때는. 그죠?
그 뭐 사실 뭐 못 먹고 살고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일 힘든 거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잘 나가던 장관이 정상에 서 있던 사람이 예,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추락했다는 거. 연예계에서 가끔 보면은 뭐 우울증이다 뭐다 견디기 뭐, 힘들죠. 예, 예. 자살하는 경우도 예. 있고 많이 이제 보잖아요. 예.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잘 나가던 정상에 있던 장광효가 뭐 망했다 어쨌다라고 말 듣는 게 전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사실 이제 저 혼자 그걸 감수하는 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젊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어떻게 이겨낸 거예요? 저 어느 날 이제 막 디자인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홈쇼핑 업체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날 눈이 펑펑 내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청담동에 분위기 있는 카페 가서 이제 나가서 만났는데 홈쇼핑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남성복에 한 사례가 없죠. 없고 없죠. 예. 또 저처럼 유명한 디자이너가 홈쇼핑 한다라는 거는 이제 좀 모욕적인. 막차를 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마지막까지 간 뭐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체면치리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유명했는데 잘 나갔었는데 뭐 파리 컬렉션 했던 디자이너인데 장광현인데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 내가 홈쇼핑에서 제기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분야에서도 또 1인자가 되고 하면은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또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때 하면은 신선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디자이너 협회에서는 반대했었어요. 하지 말라고. 격 떨어진다고. 근데 했죠. 했는데 대박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썼다고 그러는데 한 시간에 보통 한 10억? 2시간 하면 보통 뭐 10한 5, 6억까지도 팔았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때 상황이 좋았던 게 반품도 별로 없었고 또 남이 안 했기 때문에 신뢰도 그만큼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고 반품도 많고 또 그렇게 대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소비자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홈쇼핑 나올 때. 연예인들 신기하죠. 연예인들만 입는 옷을 뭐 어디 저기 전라도 아니면 제주도 어디 지방에서까지 다 입으니까 온 국민들을 위한 옷 또 뭐 국민 디자인 뭐 그런 말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예능 방면에 끼가 있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수 있나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 디자이너시지만 그 예능 방면 아니에요. 그렇죠. 장샘 하셨죠? 장샘. 네. 장샘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시트콤. 시트콤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저희 직원이죠. 근데 저한테 부를 때 장쌤이라고 불러서 저희 닉네임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분야는 선생님 분야 아닌데 어떻게 진출하시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MBC에서 그런 시트콤을 하는데 뭐 적합한 사람을 찾다가 제가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는데. 안녕 프란체스카. 네. 근데 재밌죠? 예. 잘 하셨잖아요, 그러고. 예. 제 분야 아닌 분야를 잠시 한 거가 너무 좋은 경험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나올 때. 재밌다. 뭐 처음에는 무슨 늦게 데뷔한 개그맨 그렇게 알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명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아마 내가 뭐 늦게 데뷔한 개그맨이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디자이너가 그 생소한 분야의 디자이너가 시트콤에 나오니까 재밌는 거죠. 그 시트콤 통해서 얼굴이 확 더 알려졌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디자인 활동한 것보다 한 7개월 시트콤 한 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얼굴 알려지니까 또 네. 변화가 좀 생기죠. 나를 분명히 알아줄 건데 모르면 또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예, 좀 알려주면. 예. 예. 분명히 나를 알 건데 모른다라고 해서 섭섭한데 이제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예. 그분이 얼굴을 쳐다보더니 놀래면서 예. 디자이너 장쌤 아니냐 딱 예. 그랬을 때 또 묘하더라고. 그 시트콤 출연이 선생님께 준 도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왠지 까탈스럽고 예. 또 약간 비밀스럽고 고집도 또, 있을 것 같고 막 왠지 그런, 예. 일반 사람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예.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트콤 하고 나니까 뭐 이웃집 아저씨 같다든가 똑같다든가 예. 재밌다든가 그렇게 알아서 보면은 웃고 웃어요. 예. 인사도 하고. 예. 그러면 저도 같이 씩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컬렉션이 있었죠? 예. 예, 잘 끝났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1년에 2번 봄 가을에 이제 뭐 이렇게 서울 컬렉션이라는 그 위크 기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소속돼 있기 때문에 컬렉션 하는데 제가 이번까지 해서 뭐 한 50번 컬렉션 했는데 그러면 이번 서울 컬렉션 수준은 선생님께서 자평을 한다면 어느 정도이던가요? 세계 무대로 볼 때는. 그동안 사실 굉장히 자축하는 의미로 컬렉션을 뭐 한 6, 7년 동안 해왔어요. 예. 처음에는 정말 그 열악한 나라에서 바이어들이 오고 구경만 하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태리나 프랑스나 또 일본 유명한 바이어나 프레스들이 와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점수로 한다면 90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그 고무적으로 저는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야말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급성장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션 분야에서는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같은 그런 그 패션 강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어느 상품이든지 세계 시장에 가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먼저 패션이 리더를 해야 되거든요. 패션이 리더를 하면은 다른 상품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10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데 예. 다른 상품이 만약 그렇게 되려면 패션이 이렇게 좀 앞가림을 다 해줘야 돼요. 패션이 강국이 되면은 다른 상품은 정말 힘 안 들이고 다 수출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가 있고 분명히 세계는 지배는 안 했지만 문화적으로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인데다가 사계절이 뚜렷한 정말 솜씨가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패션 강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태리도 그러고 예. 유럽의 어떤 패션 강국들이 다 사계절이 그렇죠. 뚜렷하고 문화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그게 사실 굉장히 유리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런 조건이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멋쟁이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테스트 마켓이에요. 세계 명품이 일단 우리나라에 성공하면 글로벌화 된대요. 어느 나라든지 다 먹힌대요. 아, 지금 그 정도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에서 디자인을 한다면은 정말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다 있거든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전자나 IT나 자동차 못지않는 패션이 빨리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제 패션이 발전해야 한다. 눈을 이제 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대문 시장 같은 데에서는 100% 카피를 한대요. 물론 카피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전제가 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짝퉁을 만든다든가 또 카피 위주로 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안 그런 디자이너가 많지만 일부 디자이너들은 또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디자이너로서의 양심이네요. 그죠? 그렇죠.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자기보다 잘한 사람 옷을 사서 분해해서 공부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카피를 하는 거는 사실 디자이너가 아니죠. 아, 디자인 공부할 때는 남이 디자인한 걸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패턴을 우리는 몰라서. 네, 패턴을 봐야 되고 네. 또 어떤 원단으로 만들었는지 봉제가 어떤 방법인지 그 안에 부자재는 뭘 썼는지 뜯어봐야 알죠. 아, 디자인이 그러니까 딱 모양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단은 뭘 써야 되고 재단은 어떻게 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제도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에. 전체적으로 어우러서 디자인이 좋다라고 하지 네. 예, 뭐 스타일만 좋다고 해서 옷만. 디자인이 좋다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네. 옷만 잘 입었다 해서 그 사람이 이쁘다, 멋있다, 스타일이 좋다라고 안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 심성이나 문화나 생활이나 성실성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걸 종합해서 어우러져야. 예. 예, 아, 그 사람 참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옷도 그러는 것 같아요. 백화점 가면 명품관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그죠? 그 명품관은 되게 이제 그 해외 유명 브랜드들만 모아놓고 명품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광효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명품이란 어떤 것인지. 유명 브랜드잖아요, 그건 사실은. 제가 어느 글에도 그걸 썼었어요. 명품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해외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하지 그래. 명품이라는 거는 아니다. 그럼 명품이 뭔가라고 내가 정의를 한다면은 최소한 몇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2, 3세대면은 60년에서 100년 정도 되는 브랜드. 많은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고 그 검증 받는 동안에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뭐 유명 배우가 옛날에 입었다든가, 뭐 왕족이 입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유명한 작가가 입었다든가, 뭐 나름대로 옷이 됐든 구두가 됐든 명품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품질에서 완벽한 인증받는 몇 그 세대 동안 그런 거가 된 거가 명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행이 계속 바뀌고 하지만 인간 장광효가 만드는 옷은 항상 이것만은 있다 하면 이것은 뭐죠? 저는 편안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에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옷을 많이 입어본 사람이거나 감각적인 사람은 옷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멋이 있으면 그걸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옷에 대한 상식이 없거나 옷을 많이 접해보지 않는 사람은 불편하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옷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막 널널해서 뭐 여유 있어서 이렇게 해서 편하다는 건 그건 편한 게 아니거든요. 옷은 다소 옷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불편은 감수해야 진정한 멋쟁이가 될 수 있다. 그 멋쟁이들이 이제 쉽게 얘기한 거, 아, 그 집 옷 편해, 좋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장광효 옷, 장광효 상표, 편안함, 멋있음,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정한 멋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명품을 좋아하고 전부 명품으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 붐이 일었어요. 물론 지금은 좀 시들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여행을 뭐 패션의 종주국이라 하는 파리나 이태리를 많이 다녀서 보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만든, 디자이너들이 만든 명품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극히 일부분 뭐 스타나 귀족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좀 하지 일반 멋쟁이 대중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과연 뭘 하냐면은 뭐 세일할 때 1년에 한두 번 세일할 때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샀던 거라든가 그걸 재활용을 참 잘해요. 근데 멋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멋있나? 디자이너로서는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체형이라든가 그거를 멋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기본이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런다고 보면은 좀 산다, 뭐 조금 더 돈을 벌었다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걸 하려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우리가 쉬운 예로
뭐 아파트 몇 평에 살았는데 돈을 좀 벌어서 또 평수 빌려서 이사를 가면은 인테리어 전부 버리고 그 평수에 맞게 새 걸 전부 또 사거든요. 그렇죠. 예. 모델하우스처럼. 예, 예. 제가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산다는 집에 가서 보면 전부 모델하우스처럼 해놓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전 그거 싫다. 그 사람의 어떤 문화나 스타일이 있는데 왜 전부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역사도 있고 그 속에 문화도 있게 좀 해라. 조상이 물려준 것도 있고 하는데 왜 다 버려야만 되느냐라고 했는데 옷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십몇 년 입어도 지금 입은 것처럼 입을 수 있는 센스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부모나 그분의 조상을 보면은 또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고 멋쟁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스타일에 맞게 본인이 그 옷을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거나 믹스 매치를 해서 또 충분히 멋을 부릴 수 있는데 무조건 새 것으로만 입은 게 멋은 아니라고 봐요. 왠지 본인이 부족하고 미흡하면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담동에서는 명품으로 전부 도배를 하면 꼴불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됐어요. 예. 뭐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 예. 뭐 들면은 모르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명품으로 도배를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른바 강남 멋쟁이들도 이제는 명품 도배는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라든가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직업상 멋을 부려야 되고 또 디자이너들은 또 트렌드를 항시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추구하는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직업적으로.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감도 중요하죠. 그럼, 내가 뭘 입어놓고 이거 남보기 어떻게 비칠까 어색해하고 이러면 이게 멋이 안 나죠.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문화나 네. 자신의 어떤 생활이나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 있게 살면은 자신감이 생기는데 왠지 내가 누구보다 부족하다, 미흡하다, 멋이 없다, 뚱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멋을 부릴 때 옷도 중요하지만 옷을 입는 몸,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이거 체형도 중요하니까 적절하게 긴장도 하고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좀 해서 몸을 만들어라. 예, 옷을 멋있게 좀 주인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건의도 해요. 뭐 이렇게 되면 어울리는 옷이 없다. 왠지 본인이 자신 없어 멋있기가 보여요. 어렵다. 네, 자신 없어 보이고 왠지 이제 좀 루즈해 보이잖아요. 긴장감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패션도 왠지 좀 안 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 소품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참 좋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행커칩 이것도 꽂아도 근데 그게 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감. 또 나는 이렇게 해서 멋이 있다. 또 내가 멋있게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어떤 신뢰감을 준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왠지 멋을 잘 부리고 자신감 있고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이 TV를 보고 있는 주부님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본인은 이제 백화점에서 쇼핑해서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좀 싼 옷, 그냥 유니폼처럼 입히려고 하잖아요. 멋있으면 바람 피운다고. 근데 남편은 멋있게 꾸미면은 직장에 나가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일을 하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하고 하니까 주부님들 남편들을 좀 멋있게 꾸미는 방법도 한번 궁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운데 내 옷값으로 사실 과감한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감이 다분히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세대 뭐 30대 전후로는 자기 자신도 좀 가꿔야 되겠다. 뭐 무리하진 않지만 철 따라 옷 한 벌씩은 사고 또 트렌드도 어느 정도 익히고 내가 배우는 아니지만 뭐 좋은 식당에 갔을 때는 배우처럼 코디를 해서 멋있게 한번 나가야 되겠다라는 충동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인 멋은 잘 내는데 내면까지 우러나게 하기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에 어떤 충분한 멋이 있어야 그 옷하고 같이 궁합이 맞아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제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뭐 돈만 있으면 멋쟁이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거든요. 본인의 내면의 멋도 있어야 그 옷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더 멋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옷이 또 더 멋있긴 하겠지만 그 멋만 가지고는 위험한 거죠.
이제 음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또 컨디션 조절도 잘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또 이렇게 외주를 해줘야지 별 무리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제가 해주면. 와서 며칠씩 지켜주고 또 코디해주고 그 습관화돼서 뭐 이제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